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아날로그 세대를 위한 NFT 강좌 네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지금 NFT는 왜 비싼가인데 실제로는 좀 지금 가장 이제 비싸게 거래된 NFT들을 보면서 좀 공통적인 점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뭐 투자를 하거나 또는 NFT를 판매를 하거나 할 때 어떤 점에 포커스 맞춰서 마케팅을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 이제 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지난 시간 했던 거 좀 한번 간단하게 리뷰하면 이제 NFT란 무엇인가? 그래서 NFT는 제품 보증서다.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명품 사면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뭐 이제 지금 이 강의 타겟 자체가 아날로그 세대라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데 사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물건 이제 되팔이 많이 하니까 뭐 사서 맨 처음에 이제 언박싱 할 때 꼭 챙기는 게 보증서와 패키지를 반드시 챙기는데 그 의미가 상당히 지금 그런 문화가 이제 좀 녹아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FT는 기존에 이제 페이퍼로 돼 있던 보증서를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원본 증명성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많은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제일 처음에 이제 아트랑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 지금 밑에 보시는 리플의, 그러니까 이제 윈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NFT 필드에서는 이제 비플이라고 많이 부르니까 이 사람의 이제 작품 The First 5,000 Days라는 게 지금은 이제 사상 최고가는 아닙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또 이제 이게 갱신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었습니다. 저 이제 뭐 6,900만 불이니까 그 당시까지 기존의 이제 미술 시장에서 생존 작가 가격의 3등이었거든요. 근데 저것도 이제 제가 처음 저 얘기 드렸던 그날 시점으로 저게 2만 몇천이던가? 제가 이제 숫자가 좀 약해서 하여튼 그 이더를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1월로 돌아가서 환율로 계산을 하면 1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경매에 성공한 그 시점에 뉴스에서 발표된 액수가 그 당시 이더의 가격으로 해서 이제 6,900만 불 정도였던 거고요. 그래서 저런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NFT라는 것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좀 주저주저하던 전체적인 흐름이 한 번에 그냥 무너지고 완전히 뚝이 무너지고 물 쏟아지듯이 이제 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게 이제 작년 초였는데요. 어마어마한 NFT 시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NFT 시장을 이해하자라는데 이것도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날로그 세대 기준으로 NFT 시장을 이제 바라본 거죠. 그래서 혼돈과 탐욕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사실은 저희 세대가 봤을 땐 참 말이 안 되는데 뭐 인도네시아의 어떤 대학생이 그냥 자기 사진 맨날 이제 찍었던 거를 그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이 사진 어떻게 갈까? 이거 NFT 해볼까요? 했다가 그 트위터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던 인플루언서가 그걸 보고 재미있다고 재미삼아 하나 사줬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3불, 그러니까 한 3,000원 정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자기 사진을 NFT 만든 게.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사면서 이런 재미있는 게 있다. 얘가 매일매일 찍은 걸 올린대 하는 게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 몇천 불, 몇만 불 되면서 저 인도네시아 젊은 청년이 20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자기 사진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밈이라 그래서 뭐 도지라고 이제 강아지, 일본 그 강아지인데 한참 요즘도 그렇죠. 뭐 저희도 지금 보면은 SNS나 이런 데 강아지 사진 올린 사람들이 인기가 되게 좋거든요. 인스타그램이든 뭐 어디든. 그래서 저 일본 강아지를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스타가 됐는데 그 인스타 주인이 자기가 올렸던 첫 번째 그 인스타그램 그 페이지를 가지고 NFT화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 불 정도 가격에 팔렸는데 더 재미있는 건 그걸 산 사람이 다시 그걸 사와가지고 그 자기가 구매한 NFT를 기반으로 다시 새로운 NFT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쪼갰죠. 40억짜리를 쪼개가지고 자기는 40억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고 다시 그 소유권을 수만 명한테 나눠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젊은 세대 20대, 30대들이 일종의 이게 이제 뭐 투자라는 개념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한국은 약간 후발 시장이라서 투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나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 20대, 30대들의 놀이 문화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좀 재미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적인 과속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장이 이렇게 불붙기 시작하니까 제일 이제 몸이 달았던 게 기존의 미술 시장의 이제 절대 강자들, 뭐 갤러리나 옥션 하우스나 그다음에 이제 작가들, 이 사람들이 참 씁쓸함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시장이 어느 날 하루에 그냥 확 뒤집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과거의 작품들을 어떻게 디지털하고 어떻게 해서 NFT를 팔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하이브리드 NFT라는 건데, 저거 이제 영국의 데미안 허스트라는 그 유명한 화가가 가장 먼저 자기가 기존에 그려놨던 그림을 스캔 받아서 디지털로 바꾸고 이제 하이브리드 NFT라는 말을 처음으로 생각해내서 어떻게 판매를 했냐면, 오늘 네가 NFT를 사서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1년 후에 NFT가 싫으면 NFT를 없애고 원화를 가져가고, 1년 후에 NFT가 좋으면 내가 고이 모셔놓은 그 원화를 한날 한시에 다 태워주마 해서 이제 그게 이슈가 되고, 데미안 허스트라는 이제 그 브랜드 값으로 해서 이 10,000장의 NFT가 전부 거래가 성사됐고 지금 상당히 이제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아무도 다시 원화를 원하지는 않겠죠. 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한 하이브리드적인 NFT가 등장하면서 이제 브리티시 뮤지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에 하나인 브리티시 뮤지엄에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그 뭐 유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일본 그 에도 시대 판화 작품이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NFT를 해서 성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아날로그 콘텐츠들, 그때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저희도 꽤 이제 지금 연배면 대부분 아실 왕가희 감독 그 작품이, 왕가희 감독이 작년에 이제 첫 작품 이제 그 만든 지 30주년 돼가지고 30주년 기념식 하면서 예전 작품들 다 아날로그 필름으로 찍었으니까 그때 편집해갖고 그 잘라놨던 그 필름들을 이어 붙여가지고 그거를 다시 디지털 영상으로 바꾸고 그 디지털 영상들을 또 NFT로 팔고 뭐 그런 것들을 해서, 그 왕가희 감독의 저 프로젝트 이후로 한국에서도 이제 한때 어떤 붐이 일었었냐면, 뭐 옛날 막 그 이제 기획사들이 자기네 연예인들 옛날 막 일상의 사진들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NFT 하겠다고 막 하고 했었는데, 초반엔 좀 반짝 붙었다가 사실은 계속 이제 추세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흐지부지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기념품 굿즈 이런 거하고도 비슷해갖고 끊임없이 계속 상품이 나온다는 그 어떤 예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가격이 희귀성이 없으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긴 좀 힘든 것 같고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일정한 금액으로 기존의 팬들한테 아날로그 굿즈 대신에 이 디지털 굿즈를 파는 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품질 관리나 뭐 물류나 이런 것들 신경 쓸 게 없으니까 훨씬 더 수익성은 좋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BTS 기획사나 뭐 얼마 전에 이제 이수만 그 의장이 그 자기들도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기획사들이 대부분 다 NFT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해외에서는 뭐 워낙에 많이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모 콜렉투스라서 이제 수집하는 인간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부터도 계속 뭔가는 모았죠. 딱지도 모으고 뭐 이것저것 막 모았었는데,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 수집 욕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NFT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 뭐 영원 무궁이 뭔가는 모을 텐데 모으는 대상이 이제 자꾸 바뀌어 나간다는 것. 하지만 이제 주의할 게, 사실 여기서 우표 좀 예전에 많이 모으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우표 좀 모은다고 좀 쫓아다녔었는데, 작년인가 우연히 이제 지하철역에 지나가다가 그 서울역 지하에 있는 명동이죠. 명동 그 밑에 그 회원 지하상가에 우연히 이제 신세계 백화점 갔다가 지나가다가 우표 집을 보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옛날에 모았던 그 우표집을 가지고 가서 이제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한 30몇 년 지났는데 한 40년 가까이 된 거죠. 뭐 얼마나 할까 물어봤더니 뭐 거의 40년 전에 산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분들 말씀이 누가 사야 우리도 되팔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이냐면 모으기는 계속 모으는데 모으는 타겟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NFT도 되게 중요한 게,
처음에 만들어서 파는 창작자는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지 모르겠는데 그걸 사서 되팔겠다고 투자자의 입장으로 들어가실 때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사실은 처음 이제 1회 할 때는 제가 본인이 운 좋으시면 막 하셔도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시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 한 11월, 10월 이때만 해도 뭐 이거 아무거나 갖다 놓고 막 저 20만 원짜리 사면 그 다음날 NFT가 자기가 20만 원짜리 산 게 또 100만 원도 되고 뭐 100만 원짜리 다시 80만 원도 되고 막 이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뭐 이렇게 좋고 나쁜 걸 따져서 뭐가 더 오를 게 아니라 막 사놓으면 오르고 막 이러던 시절이 뭐 뭐든지 그렇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근데 NFT도 이제 점점 운으로 하는 시절은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뭐 사기도 좀 뭐 많고 이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이제 정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NFT 시장은. 이제 뉴 마케팅이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기존에 저런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품들, 그런 브랜드들이 NFT를 이용해서 이제 마케팅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눈여겨보실 만한 게 플레이보이 같은 데가 사실은 쉰내가 팍팍 나는 브랜드죠. 지금 20대, 10대 뭐 이런 친구들한테는 저게 뭐야 라고 할 만한 브랜드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도 곰표 밀가루 같은 게 사실 밀가루에서도 그렇게 크게 파워가 없던 브랜드가 요즘 이제 레트로라는 걸 힘입어서 아주 기획을 잘하다 보니까 다시 아주 강력한 브랜드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플레이보이나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의 곰표 밀가루 이런 데들은 NFT를 활용해가지고 브랜드를 훨씬 강화할 수 있고 별도의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NFT 게임과 폰지 사기라고 좀 엉뚱한 제목을 적어봤었는데요. 요즘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한참 좀 이슈 중에 하나가 NFT가 게임 회사 애들이었죠. 플레이 투 언이라 해서 게임하고 돈 벌어라. 그래갖고 뭐 이제 그 베트남에서 만들었던 그 엑시 인피니티라는 그런 게임들이 뭐 신문에서 어마어마하게 떠들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뭐였죠? 한국 게임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미르 만들었던 회사인데 거기서 최초에 그걸 비슷한 방식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그 베트남 회사는 그게 이제 필리핀에서 대박이 나고 저희는 중남미에서 대박이 났는데 그런 이유가 기존의 노가다판에서 월 수익 얻는 것보다 저 게임 하루 종일 하는 게 돈 많이 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필리핀에 많은 그 일용직 하는 사람들이 전부 게임을 하러 몰린 거예요. 뭐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이래 안에서 게임하면 그거보다 많이 버는데 그러다가 이게 시점이 이제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가 그 사람들 평균 임금이라고 그랬는데 게임으로 벌 수 있는 게 50만 원 밑으로 하향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게임이 다시 폭발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묵사발이 났죠. 한국도 지금 미르4 했던 그 회사에서 만든 NFT 게임이 초반에는 막 치고 올라가다가 그 다음엔 다시 이제 하향세로 돌아서 가지고 작년에 코인 판 것 때문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폰지 사기라고 얘기를 한 건 NFT라는 어떤 거대한 흐름이 계속 나가려면 콘텐츠가 강화가 돼가지고 이 콘텐츠가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폰지 사기도 결국은 뒤에 사람 돈 받아서 앞에 사람 주는 거긴 하지만 뒤에 사람이 이론적으로 영원히 계속 이어진다면 사실은 사기가 될 리가 없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사기가 되는 건데 NFT도 그런 식으로 초반에 한 사람들은 재미를 좀 보지만 지금 현재 구조는 뒤에 온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면 날아갈수록 처지는 그래서 투자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의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싼 작품들 갖다 놓고 이게 이제 왜 비싼가 한번 보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NFT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나 또는 뭐 내가 투자를 하려면 어떤 거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뭐 이미지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제 Save Thousands of Lives라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의 산모들하고 아기들 생명을 구해 줍시다. 이제 의료 기반이 좀 낮은 그런 후진국에 가서 도와주는 국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아 헬스라는 일종의 국제 기구에서 저렇게 구호 활동을 하는데 자기들이 펀드가 필요하니까 펀드 레이징을 하려고 그동안 계속 구호 활동을 했던 그 산모와 아이들 이런 사진들을 그냥 이렇게 모았어요. 이제 비풀이 그 뭐 한 700억 정도 받고 판 게 결국 자기가 매일 올렸던 사진 갖고 팔았다고 하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구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 혜택을 받은 엄마와 아기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도와줬던 사람들 그런 사진들을 그냥 편안하게 쭉 모아놨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이게 이제 4.5 밀리언, 그러니까 뭐 우리 돈을 한 50억 정도를 받고 팔았고요. 이제 수익은 전부 다 노아 헬스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놀라운 건 하여튼 이제 사준 사람이 되게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 NFT 특징이 이슈가 되는 걸 사놓으면은 저게 소장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인식이 지금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산 사람은 사실은 누굴 도와주겠다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투자 목적으로 투자 수익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지금 4.5 밀리언을 주고 투자를 하는 건데 계속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언론에서 크게 때려가지고 이게 뉴스가 크게 되고 훨씬 더 많은 그 오디언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다면은 NFT 뭐 모든 거와 마찬가지로 NFT도 되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 작품 지금 보시면 뒤에 저 뭐 뭉텅이처럼 누워 있는 게 그 미국 전 대통령입니다. 그 이름이 뭐죠? 저 트럼프 대통령이 저 이제 누워져 있는데 저기 완전 쓰레기처럼 돼 있고요. 그 뭐 몸을 담벼락처럼 해서 막 낙서해 놓고 그 앞에 사람들 지나가는 광경인데 이거는 저 비플이라고 작년 초에 이제 뭐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그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유명해지고 나니까요. 이 작가가 뭘 해도 이제는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그냥 사실 전통적인 어떤 미술 비평 관점에서 보면 참 황당한 작품이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저 비플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 어웨어니스가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이제는 뭐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까 자기가 그려놓은 거 막 팔지도 않고 자기 딴에는 선별해서 아주 이렇게 조심조심 하다 보니 수량 이제 조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명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결국 뭐 뭐를 하든지 똑같겠지만 NFT 역시 마찬가지다. 퀄리티보다는 인지도다. 뭐 그런 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작품 같습니다. 그 다음 번 보시면 이건 아주 이제 초보적인 아바타죠.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처음에 막 8비트 컴퓨터 배울 때 학원 가면 그 비트맵이라 해갖고 이렇게 칸 이렇게 나눠서 욕한 뭐 이제 검은색 칠하고 안 칠하면 하얀색이고 이러면서 했던 그 초창기의 어떤 그런 기법들을 가지고 라바랩스라는 데가 이제 일종의 그 인터넷 기반의 디자인과 뭐 그런 이제 개발 회사인데 거기에 있는 두 명이 옛날에 향수를 바탕으로 해서 재밌게 그냥 얼굴들을 그 기법으로 그냥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다 흑백이었지만 이제는 컬러로 만들었고요. 전부 만개를 만들었는데 만개가 전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만개의 대부분이 인간의 모습이고 일부는 이제 외계인도 있었고 에일리언이라고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몇 개는 뭐 동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맨 처음에는 돈 받고 판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재미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라는 데서 블록체인 기술을 코인을 할 게 아니라 NFT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테스트를 시작할 때 지금 현재 NFT를 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와 그 이전의 네트워크 그 사이 중간점에서 일종의 자기들도 이제 엔지니어이니까 개발자이니까 테스트 겸해서 만들어 본 건데 그래서 선착순 10,000명한테 아니, 10,000명은 아니죠. 선착순 뭐 9,000 몇백 명인가 해서 10,000개 중에 9,000 몇백 개를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저게 어떤 그 원활하게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움직이나를 보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초창기에 했던 거를 사실은 지금 트렌드 세터들이 저걸 다 가서 받아가지고 이게 재밌다고 떠들면서 바이럴이 되고 그래서 아주 막강한 지금 그러니까 이 팔로워들을 끌어당긴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NFT 거래가 시작된 때 한 명, 두 명 거래소에 내다 나가고 자기가 옛날에 공짜로 받은 걸 팔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그야말로 몇백만 원, 그러다가 갑자기 몇천만 원, 그러다가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11.75 밀리언이니까 뭐 120억, 130억 뭐 천문학적으로 팔렸죠. 물론 이제 이 10,000개 중에 지금 제일 비싸게 역대 제일 비싸게 팔린 건데요. 여기서 이제 비싸게 팔리는 뭐 크립토 펑크라고 이 10,000개를 전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비싼 게 색깔이 뭐 좀 독특하게 들어간다든지 좀 더 다양한 모습을 지녔다든지 그래서 이 그림이 가장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9개밖에 없는 에일리언 아바타 중에 하나라서 이게 아주 비싸게 팔렸고 사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저걸 맨 처음에 만든 두 명이 다 주지는 않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아직 다 팔지는 않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직 몇 개가 남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아마
계속 이제 신고가를 만들 텐데 참 저희가 보면 황당하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그 첫 번째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하게 떠들어야 되고 아주 뭐 그림 자체가 특별하거나 아주 미적으로 그 높은 수준을 지녀야 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아직까지 시장은 지금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비플의 저 최고가 기록을 얼마 전에 경신한 새로운 NFT입니다. 사실은 저 그림이 팔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되게 황당한데 제목 보시면 멀지죠. 멀지가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병합하는 거죠. 요 조그만 땡땡이 하나들을 가지고 그 10,000개의 땡땡인가? 뭐 그렇게 해서 10,000개인가 10만 31만 2,686개네요. 저거를 우리가 NFT로 팔 거다. 아직 NFT는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팔 거다. 근데 어떻게 팔 거냐면 네가 하나씩 사도 되고 30몇만 개를 다 사도 되는데 만약에 2개 사면 2개가 프로그램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다고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애초에 나는 프로그램을 해놨고 내가 그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개 2개를 사면 프로그램이 2개 붙일 거고 3개를 사면 프로그램이 3개 붙일 거고 그래서 붙어진 다음의 모습을 우리가 NFT화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약 31만 개를 28,000명 정도가 모여서 저걸 삽니다. 그래서 총 그 판매 액수가 91.8밀리언이니까 한 1,100억, 1,200억 그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작가는 팩이라고 하는데 저 팩이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일종의 그 연구소처럼 그룹일 거라고 지금 확실히 본인들이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제 뭐 그냥 엉뚱한 가명 쓰는 것처럼 얘네도 팩이라는 가명을 쓰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 그룹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비플의 가장 고가의 그 작품도 여기서 컨설팅을 해주고 아이디어를 내줘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게 아주 고가가 됐고요. 그 재밌는 게 이제 이 지금 가장 비싼 것들이 니프티 게이트웨이즈라는 데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로 가장 큰 데는 오픈시라는 데가 NFT 마켓에서는 가장 큽니다. 근데 니프티 게이트웨이즈는 사이즈로는 크지 않은데 얘네는 싼 거는 안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막 올릴 수 있는 건 오픈시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부분 NFT를 해외에 올린다 그러면 다 오픈시에 가는 건데 그거는 아무나 그냥 가서 돈만 내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니프티 게이트웨이스라는 데는 자신들이 큐레이팅을 해갖고 그 카테고리에 들어오지 않는 건 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브랜드가 돼서 니프티 게이트웨이스를 통해서 나오는 지금 NFT들이 계속 아마 신고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저런 황당무계한 아이디어들 사실은 전 예술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프로그램을 했는데 점들을 가지고 뭐 한 10,000개 모이면 뭐 이렇게 엉뚱하게 될 거고 5,000개 모이면 저렇게 엉뚱하게 됐다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거를 그 다음에 NFT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팩이라는 애들이 초기부터 여태까지 계속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그 바이럴 뭐 이렇게 소스라고 할까요? NFT 관련해서는 저 사람들 말이 엄청난 팔로워를 끌고 다니는데 자기들이 이제 직접 프로젝트를 저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떤 미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요새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기술적인 것, 새로운 미래, 뭐 미래지향적인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바이럴을 만들어낼 수 있냐가 사실은